자, 저희 조지훈 논문에는 34페이지 2- 추상의 역사적 정당화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이 지금 더 새로운 라오콘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제 글을 요약 정리하고 있는데 너무 짧게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파일을 책에 있는 걸 스캔을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이제 같이 좀 그 글을 읽어 보시면서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아방가드와 키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두 가지 형태로 등장하게 됐는데, 그 하나는 이제 아방가드라고 하는 형태로서 그 어떤 혁명적인 역할을 하는 예술이 등장한 반면에, 또 한쪽에는 이제 부르주아들의 오락을 위해서 그냥 봉사하는 형태의 그런 예술이 등장했다. 우리가 이제 그걸 키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왜 그 키치로부터 벗어나서 아방가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써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 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시도해야 될 그런 이제 아방가드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아방가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가 됐었는데, 이제 하나는 보헤미아로 이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헤미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르주아 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고 있고, 그 현대 특별히 이제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적 특성 또는 이제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그 구조들, 뭐 일시성이라든지 순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보헤미아로 이제 1차적으로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술이 뭔가 그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사회적인 어떤 관심을 촉발하거나 하면 그걸 이제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사라지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방식의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걸 정치로부터 분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술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기반, 모더니티라고 하는 삶의 기반, 부르주아 사회라고 하는 삶의 기반을 떠나서 자, 순수한 예술 그 자체를 위한 방식으로 이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나 내용, 예술의 주제나 내용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술의 형식만, 예술의 과정만, 이런 것들이 예술의 이제 근본적인 특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좀 예술에 계속 유입됐던 그 민족주의, 국수주의, 그다음에 뭐 전체주의 또는 공산주의, 다 뭔가 그 의미 있는 사회,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자, 뭔가 사회를 해방하자, 이런 어떤 모든 그 사상이나 이념이나 여러 가지 관념들로부터 그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거, 그게 바로 순수 파인아트라고 이야기하는 순수 예술로 가는 지향점을 이 아방가드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아방가드가 전개가 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그린버그가 두 번째로 던지고 있던 에세이에서 더 새로운 라오콘을 향하여라고 하는 글에서 이제 이걸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라오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트로이의 사제에 쓰는데, 많은 사람들은 트로이의 목마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가 패전했고 트로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자기 성으로 이것들을 다 끌고 오려고 했는데, 이제 이 라오콘만 반대를 했었죠. 이게 그 그리스군의 간계다, 계략이다.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트로이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반대를 사람들도 믿지도 않았고, 또 포세이돈 신이 독사를 보내가지고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수장시켜 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적 흐름, 시대적 조류에 맞서서, 그러니까 부르주아 사회,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 맞서서 뭔가 이제
그 예술의 진정한 가치, 예술이 뭘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졌던 어떤 상징적인 아이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글은 1940년도에 이제 발표된 글이고, 여러분들 뭐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1940년도, 30년도, 40년도 이제 극렬하게 냉전이 시작되는 시기였었고, 그래서 뭐 사회주의냐, 뭐 민주주의냐, 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남북 뭐라고 그러죠? 6.25 전쟁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냥 민족끼리도 그 이념 때문에 우리나라 정말 무서운 나라죠. 전 세계적으로 이념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뭐 영국 몇몇 국가들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국가에서 이게 이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나는 왜 그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민족 그러니까 우리 동포나 우리 가치를 그렇게 뭔가 새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색깔이 뭐냐. 그것 때문에 서로 이 찌그만 나라에서 치고 까불고 죽여야 되고 나쁜 놈 저런 놈 나는 그게 참 정신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술이 그런데 휘말리면 안 된다. 그 정치적인 선동 이데올로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 이제 예술이 우리에게 뭔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더니티라고 하는 그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불안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혼란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 세계를 초월하는 이 세계를 벗어나서 어떤 모든 사람들이 지향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합의점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서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을 찾아내는 것 동양에서도 이제 도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찾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자아 발견 또 자아 성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나눠드린 유인물로 들어가서 더 새로운 라오콘을 향하여 323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오늘날 회화에서 비대상적 혹은 이제 추상적 순수주의자들은 독단적이고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이를 단순히 미술 숭배에 빠진 예찬론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징후라고 일축해 버릴 수 없다. 자, 추상적 순수주의, 추상 표현주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상 순수주의, 이건 이제 비대상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술을 회화라고 했던 것들이 뭔가 재현하고 미메시스하고 그리는 것들이었는데 그걸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대상적이라고 하는 말들이고 또 이제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시각적인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순수주의 들이 이제 남긴 작품들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일군의 또 굉장히 엘리트 예술가들이 키체를 버리고 아방가드로 또 그 아방가드 중에서 재현이 아니라 비대상적 또는 순수 추상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고 있죠. 자,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순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가치관은 무엇보다도 미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깊이 고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추상 표현주로 갔을까, 왜 순수 예술을 지향할까, 키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은 이제 미술이 또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반증해주는 그런 어떤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대부분의 경우 순수주의는 미술의 운명에 대한 극도의 염려와 근심, 그러니까 키치로 가는 이런 미술의 운명에 대해서 극도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의 정체성, 예술이 무엇인가, 미술이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방가드가 등장하게 됐던 것들은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향유에 대한 반대였고,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감흥이나 감취라고 하는 게 오락이에요. 그냥 흥미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보편적인 문해주의가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 시기에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문해력이 많이 상승하면서 그것에 비례해서 이 예술적인 경험, 그러니까 그 고대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예술적인 경험을 향유하고 싶어 하는데, 그 지적인 수준은 그게 따라가지 못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가공시켜서 갈아가지고 뼈 다 바르고 뭐 살 다 발라가지고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이제 예술이 바로 이제 키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예술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천박한 수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냥 웃음거리, 가십으로서 남게 되는 그런 어떤 예술의 수준에 대해서, 자, 이 순수 예술가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된다. 문화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 다음 줄에 있어요. 순수주의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조형 예술에서 문학과 소재를 배제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순수 예술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미술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딱 하나의 목표예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자 문학으로부터 벗어나자, 또 소재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뭐 표현주의, 뭐 인상주의 이런 어떤 과정에서 뭔가 감정을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작품을 보았을 때 참 좋다, 뭐 아름답다, 기쁘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배경으로서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도사리고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미술을 또는 예술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감상을 할 때 그 감상의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뭐 위로나 또 안도감이나 자 이런 뭔가 그 감정적인 표현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예술을 좀먹는 것이고, 예술의 어떤 기초나 토대들을 부식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뭐냐?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예술의 근본적인 역할은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칸트는 숭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숭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지적인 내용, 지적인 사고 패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잠식시켜버려요. 그래서 뻥찌게 만드는 거죠. 현타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반가요상을 보거나 아니면 모나리자를 보거나 하면 참 예쁘다, 나한테 뭐 이런 좋은 경험을 주는구나, 나의 영혼이 뭐 고양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 순수주의에 따르면 오히려 자기 영혼을 파먹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문학적인 것, 또 소재적인 것, 자, 이런 것들을 배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의 생각, 나의 정체성 이런 걸 전부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흔들어 버리는. 내가 생각해 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노라고 해버릴 수 있는. 그래야 새로운 생각하죠. 그래야 뭔가 또 다른 정점이든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를 위로하거나 자꾸 우리에 대해서 뭐 너는 잘해, 너는 훌륭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나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위로나 감상이나 이제 이런 방식들이 어느 순간에는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무비판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런 감상이나 그런 위로는 오히려 우리의 어떤 존재성 그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나방하고 똑같죠. 불을 쫓아가는데 분명히 타 죽거든요. 근데 나는 좋아, 따뜻하고 너무 밝아.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태도인가? 그 다음 줄이죠. 비역사적 태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술은 뭐 아방가드도 이제 아방가드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시대적 흐름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예술은 사회적인 거예요. 그 작가나 그러니까 시인이든지 예술가든지 시대적 산물인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남자는 남자 방식으로 그리고 여자는 여자 방식으로 그리고 이런 어떤 역사성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역사성, 계급성,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보면 거의 DNA처럼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자 여기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순수 예술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어느 일정한 역사적 태도를 갖게 되면 역사성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느 하나의 파트에 속하게 돼요. 남성이라고 하는 거, 여성이라고 하는 거, 뭐 조선시대라고 하는 거, 뭐 그 어떤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어떤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그것에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불자들한테는 절대로 천사라든지 예수님이 안 나타나죠, 꿈속에. 근데 기독교인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꿈 꾸더라도 부처님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해의 단절인 거죠. 그러니까 70억의 인구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뭐 이슬람교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이게 진리다, 이것이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포아이고. 그러다 보면 세계를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이해하거나 아니면 통찰하는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학, 소재, 이 비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린버그가 이제 주장하고 있죠. 자, 뭐 다른 모든 문화 현상들도 추상 미술도 그 창조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적 상황 또 그 밖에 다른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사회적 동물.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가 어떤 학습,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죠.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게 존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라고 하는 게 나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영어를 쓰거나 독일어를 쓰거나 일본어를 쓰거나 아니면 중국어를 쓰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고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일본어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말과 비교해 보면 정말 문법적이에요. 거기 독일어처럼 정확하게 의미 구분들이 강한데 또 중국어 공부하시면 중국어는 문법이 없어요. 우리가 배웠던 영어식의 그런 문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전문가가 계시지만 가다 그러면 이게 간다, 갔다, 갈 것이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취라고 하는 거, 갈 것 짜갖고 다 써요. 부사를 뭐 붙이냐에 따라서.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자, 이게 어떤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게 존재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때문에 우리의 어떤 사고 방식이 어떤 것들인가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게 무시 못할 태도죠. 우리가 이제 역사성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심리학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뇌가 자라기 위해서 생후 36개월까지 엄마가 8시간 이상 계속 웃어줘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 놔두면 인간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 이 생물학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성장한다는 거죠. 늑대 소년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접촉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항상 그런 어떤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술은 이걸 떠나야 된다는 거죠. 명제는 이걸 떠나지 않으면 예술이 될 수 없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초월이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에피파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요소들이 새로운 형태의 순수 예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점검 기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것이 추상이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자, 오늘날 조형 예술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추상이라는 순수주의자의 주장을 거부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문학, 소재, 내용, 역사성을 배제하게 되면 남는 거는 이제 뭐 기하학적인 형태의 추상적인 것들이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가 압축적으로 또한 그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얻게 되는 것들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또 추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유는 또 아니에요. 이제 이걸 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돌 하나와 돌 하나를 놓고서 이게 이제 숫자 1이다 또는 돌 하나와 숫자 둘이 1 더하기 1이니까 둘이다라고 하는 건 추상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적인 작용이죠. 돌 하나를 넘버 1으로 보고 돌 2개를 넘버 2로 보는 것들은 추상적인 작용인데, 자, 예술은 추상을 하지만 이런 언더스탠딩 하는 지적인 작업이 없어야 돼요. 이게 또 큰 차이예요.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는 무관심적 관심이에요. 관심은 갖는데 관심이 없어야 돼. 말이나 막걸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감정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지식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가 많지만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의 어떤 지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 오성이라고 하는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것은 예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지적인 작업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감정적인 토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 예술을 지적인 방식, 인식론으로 환원시킬 수가 없어요. 자꾸 이제 우리는 예술을 우리가 작품을 감상하면서 여기에 있는 모티브가 이거 있고 여기에 있는 소재가 뭐가 있고 내용이 뭐가 있고 선은 어떻게 쓰고 다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이건 다 인식론적인 작업이거든요. 인식론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칸트는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반대하죠. 예술은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고유한 영역. 그래서 무관심적 관심이에요. 그 관심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식론적인 관심인데, 자, 그 내용이나 그 방법은 전혀 인식론적이지 않은 예술의 어떤 미학적인 고유한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이해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죠. 자, 그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추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의 개념을 자꾸 1 더하기 1은 2다.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거는 인식론적인 방식의 추상인 것이고, 자, 이 예술적인 추상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형태의 추상이다. 라고 갈 수밖에. 그러면 이제 이 추상이 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고, 이 추상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것인가. 자, 이건 수학도 아니고 논리학도 아니고 인식론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 경험을 떠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소재나 내용 같은 건 다 우리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경험들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에 반영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걸 다 배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이런 역사성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제 과연 뭐가 추상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줄 보시면, 자, 예술에서 순수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예술들 사이에 차이를 확립하려고 하는 시도는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학자들, 예술 철학 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때 당시 고민해야 될 것은 예술에서 과연 순수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추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자, 그것 때문에 이게 시나 음악이나 미술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거죠. 왜 달라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바로 이제 그린버그가 던지고 있는 물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24페이지인데 넘어가시면 이런 어떤 추상 미술을 완전하게 규명하려고 하는 이제 이론가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네 번째 줄, 과거 몇 세기 동안 회화와 조각이 저질러온 실수들에 맞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화나 조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조형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회화나 조각이 거의 200~300년 동안, 과학혁명 이후에 200~300년 동안 잘못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저질러 온 실수들이 누적되면서 아방가드라든지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고, 자,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실수를 뛰어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절 보시면, 자, 내 믿음으로는 하나의 지배적인 예술 형식 같은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17세기까지 문학이 주도권을 잡았다. 자, 문학이나 그러니까 시, 뭐 소설 이런 어떤 문학 또는 이제 음악,
뭐 우리가 조형 예술, 이제 미술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이제 그 예술의 큰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세 분야 중에 가장 근본적으로 주도권을 잡았던 것은 이제 문학이다. 특별히 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7세기 중엽 회화는 어디서든지 거의 궁정에 장악되었다. 자, 이건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이 예술을 향유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특징이고, 자, 그래서 17세기 중엽, 뭐 그 이전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미술이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 실질적으로는 장식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장식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엘리트들 또는 교회든지 아니면 뭐 신전이든지 여기에 뭔가 장식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에서는 이제 도상 파괴주의, 이제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가급적인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얀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네덜란드에서 이제 복음주의에서 일어났던 운동인데, 물론 이제 그때는 뭐 다 가톨릭 뭐 같은 큰 계열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가톨릭이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인문주의예요. 굉장히 휴머니즘을 강조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진화도 인정하고 동성애도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대적 흐름들을 많이 타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 신교, 이 기독교에서는 그 반인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굉장히 꼴통들이 많아요. 성경도 뭐 1.16도 뭐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졌다. 그다음에 동성애 반대한다. 뭐 여성사제 반대한다. 아닌데? 목사안수. 지금 개신교는 많이 변했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별 큰 차이가 없어졌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개신교가 더 인문주의적인 것이 강할 텐데, 하여튼 이때 이제 얀세니즘이라든지 이제 뭐 칼빈이즘이라든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이제 핵심적인 그 분파들에 따르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만으로, 뭐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인간의 개입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종교개혁에서 철저하게 이제 또 문화를 탄압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화를 멸시하는 종교적인 방식. 근데 카톨릭 안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종교적 작품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지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제 성경도 굉장히 어려운 라틴어로 써 있고,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사제계급을 제외하고는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문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이나 또는 조각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알려줬었는데, 이게 이제 신교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이 그거죠. 이제 그걸 성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그냥 성상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안 보고 부처님 손가락만 보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회의, 멸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얀세니즘에 속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이 얀세니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파스칼은 그 구교 카톨릭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적인,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그 위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문학이 주도권을 잡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인쇄술의 발달이죠. 구텐베르크의 발달을 통해서 책이 이제 대량으로 인쇄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그전에는 책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 다 필사본이기 때문에 써야 됐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귀족들이 아니면 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인쇄술이 바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책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었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이나 조각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문학은, 시나 소설은 이 인쇄술을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굉장히 값이 싸지게 되고, 또 엄청난 형태의 이제 반향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창조적인, 지적인 작업들이 문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17세기에 문학이 왜 주도권을 잡았는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술에서 선도적인 역할들을 했는지, 그런 이유들을 밝혀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예술이 지배적인 역할들을 맡아서 일을 벌리면
그러니까 다른 예술들은 모두 그 예술들의 추종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이 이제는 이제 완전히 주도적인 지배권에 올라가니까 회화나 음악에서도 이 문학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배적인 예술은 다시 다른 예술들의 기능을 흡수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예술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종속적인 예술들은 오용되고 남용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용되고 남용된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그 조형 예술이라고 이야기하는 회화 조각에서 이루어진 커다란 실수들이었다. 이제는 이제 문학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때 당시에 이제 등장하게 됐던 이제 그 표현주의라고 하는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작가가 자신의 어떤 감정들을 작품에 담아서 그 작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방식이 바로 표현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문학적인 예술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톨스토이든지 도스토옙스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고민했던 내용들, 시대적인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을 글을 담아서 쓰게 되면 그런 어떤 내용들 우리에게 잔잔하게 전달이 되는 이런 어떤 방식의 예술적 사조가 이제 표현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표현주의를 견인했던 특징이 바로 이 문학적인 메시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325페로 이제 넘어가시면, 자,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이 조형 예술이 잘 견뎌왔었는데, 그 잘 견뎌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화 조각도 이 환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문학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감수성, 그 감수성의 전달을, 자, 이 미술도 굉장히 세련된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들을 가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독자적인 이제 영역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린버그에 따르면 325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 예술로서 회화와 조각이 다른 예술들과의 효과를 겨루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화와 조각에서 문학의 효과를 재생할 수 있다, 재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17세기, 18세기 회화가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문학적 효과였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문학의 영역에 영입되고 싶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학적 효과라고 하는 건 감동이에요. 감동 감화. 시를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고, 시를 읽으면서 막 그 뭔가 용기가 북돋워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학적 효과죠. 이걸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이제 이런 어떤 서사적인 구조 또는 뭐 서정적인 구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공포와 연면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뻥 터지게 하는 이런 문학적 효과들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문학적인 효과도 이 회화에서 또는 조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구축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17세기, 18세기의 그 회화의 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7세기, 18세기에서는 일정 부분에서는 그냥 궁정의 장식품으로서 굉장히 화려한 뭔가 사람들에게 인상을 줄 만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한쪽의 라인하고, 또 다른 한쪽의 라인에서는 문학적인 감동을 그림을 보면서도 주려고 했던 이런 어떤 과정들이 같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고흐를 좋아하거나 고갱을 좋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도 다 이 문학적인 효과예요. 그 작품들을 보면서 떠올리는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뭔가 감동을 받거나 위로를 받거나 뭔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 자, 이게 환영의 예술이에요. 환영의 예술. 일루전이죠. 일루전. 존재하지는 않는데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둥둥 떠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명품백 사면 잘 때도 안고 자잖아요. 가죽 조가리에 불과한데 그게 나한테 엄청나게 밥도 안 먹어도 배부르죠. 그게 환영이에요. 그게 일루전이고 이게 바로 문학적인 효과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어떤 문학적 효과를 17세기, 18세기 예술이, 특별히 이제 미술이 지향하면서 일어났던 거는 뭐냐. 그린버거는 단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쇠퇴했다. 조형예술의 쇠퇴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 플랑드르, 스페인, 독일에서 자, 르네상스, 16세기, 14세기부터 16세기 일어나까 있던 르네상스와 비교해 봤을 때 17세기, 18세기 회화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런 특징도 없다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고전 예술과 비교해 봤을 때 17세기, 18세기의 미술은 단지 사람들에게 위로, 감동, 감화 이런 거를 제시하려고 했을 뿐이지 뭔가 세계의 변혁이든지 세계를 이해하는 거라든지 뭔가 형이상학적 담론들을 전혀 써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17세기, 18세기에는 이제 훌륭한 미술가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예술적으로 훌륭한 화파나 훌륭한 추종자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위대한 미술가들이 있다. 인상주의라든지 표현주의라든지 낭만주의라든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들이 있긴 하는데 자, 그 위대함의 수준 자체가 떨어진다. 왜 떨어지는가? 문학을 추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학의 아류로 남고 싶어 했던 이런 방식이 바로 예술의 그러니까 미술의 근본적인 어떤 정체성을 사라지게 했던 그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일반적으로 재능이 부족한 화가나 조각가들의 손에서 작품은 단지 문학의 헛개비거나 어릿 광대가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문학의 헛개비 내지 어릿 광대가 되어버린 이 조형예술. 자, 그리고 문제는 이제 시적인 효과 같은 것들을 위해서 소재를 해석하는 예술가의 능력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시적인 효과. 우리가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유행가 들으면서 막 가슴을 쥐어뜯는 것처럼 예술 작품에서도 그러니까 미술에서도 그런 어떤 시적 효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러내기 위해서 이 소재나 이 어떤 그 환영에 집중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술이 지향해야 될 그 미술이 지향해야 될 당연한 형태의 요소들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326페이지 보시면 자, 그런데 이제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에서는 시보다는 오히려 회화나 조각이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중국인들은 심지어 시를 쓸 때도 시를 쓰는 서체에 시각적 즐거움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도 물론 이제 잘 써야 되지만 이게 이제 시를 쓰는 그 글씨 스타일도 자, 이런 어떤 그 회화적인 그런 요소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의 내용보다는 누가 글씨를 더 잘 썼는지 예쁘게 썼는지 약간 이제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훨씬 더 이 회화나 조각이 시를 따라가기보다는 시를 앞서가는 아니면 시를 이제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선도적인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특징이었다라면 자, 이제 이 유럽에서 17세기, 18세기의 회화는 이 문학적인 효과들을, 이 시적인 효과,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의 환영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무 자기 자신들을 뭉개뜨려 버렸던 그런 요소들이 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들은 17세기, 18세기 문학의 주도권을 잡았고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적 효과, 문학적 효과라고 하는 이제 감동.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싸구려 감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이제 뭔가 높은 그런 어떤 수준 높은 그런 그 화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카타르시스,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비극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도 이제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너무 대량 생산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긁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수준이 높다라면 대중들의 어떤 교양 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양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내용들이 조금 더 고양되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양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낮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면 굉장히 싸구려 썬데이 소울처럼, 썬데이 소울 아세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옐로우 저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의 굉장히 낮은 수준의 감동들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즉각적인 감동을 줘야 되고 즉각적으로 이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참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트페이에서 잘 팔리는 그림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원색의 그림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디자인들. 요즘에는 이제 개를 많이 그려야죠. 강아지들, 반려견들. 뭔가 팔려면. 자, 그게 시적인 효과고 그게 이제 문학적인 효과인 거죠. 제가 이제 그 부산에서 지난주 부산 다녀왔었는데 부산에서 해운대 앞에 가는데 전주에서 못 봤는데 개 유모차를 끌고 내가 본 사람이 한 12명인가 13명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애기인 줄 알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그 개를 끌고 다니는 아줌마들한테 감동을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개나 고양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개 그림이나 고양이 그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시적 효과, 문학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술을 쇠퇴하게 만드는가, 그 절대적인 수준들을 왜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게 엄청나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술이 선도적인 역할들을 포기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32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저에게 이제 오타가 있어, 아니 이게 좀 잘못돼가지고 2가 2번 나오는데 두 번째 2가 진짜 2예요. 329페이지. 자, 낭만주의의 부흥 또는 이제 낭만주의 혁명은 당초 회화에 어느 정도 희망을 주는 듯 했다. 자, 낭만주의는 18세기 말 19세기 중엽까지 있었던 이제 문의 운동이죠.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아란 무엇인가 이런 물음과 관련해서 인간은 먼지 조각에 불과한 것인가, 인간은 생물체로서 촌피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냥 탄소, 뭐 황, 인 이런 구성물에 불과한 것인가? 이제 그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근본적인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등장한 게 바로 이제 인간의 감정이에요.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통해서 인간은 숭고하다. 그리고 인간은 그 감정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한다. 그 표현된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낭만주의 운동의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혁명, 이게 과학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급변하게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대량 생산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고 막 사람들이 이제 이기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도 이제 파괴되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낭만주의죠. 이 낭만주의의 이제 이 로manticism이라고 하는, 로마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소설이란 말이에요. 소설처럼.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과거로 회귀하자는 거죠. 과거 공동체 사회로, 그리고 이제 인간을 전인격적인 형태로 완성하려고 하는 시도. 이게 자기 내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울부짖음, 이런 것들이 이제 낭만주의 출발점, 낭만주의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것이 과학혁명, 산업혁명의 대안으로서, 기계 문명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간이 얼마만큼 고상하고 얼마나 좋은 존재이고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특별히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문해사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낭만주의 이제 출발은 좋았는데 이게 이제 낭만주의가 끝날 때 정도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엄청난 혼란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왜냐? 감정만 강조해요. 감정만 강조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자, 낭만주의 예술론에 의하면 예술가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 감정 자체를 청중에게 전달한다. 자, 이게 표현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낭만주의와 표현주의는 거의 이제 비슷한 노선에 있는데, 자, 낭만주의 예술가는 어떤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감정들을 가지게 되고, 뭐 희노애락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지 그 감정들을 작품 속에 시나 음악이나 또는 이제 그 그림 속에 그것들을 상징화시키고 그것들을 청중들에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의 이제 예술이 낭만주의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표현주의 대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톨스토이죠. 톨스토이도 여기서는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예술이 중요해요. 좋은 예술. 왜냐하면 감정의 전달이기 때문에 그 감정도 여러 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고급 감정도 있고 굉장히 천박한 감정도 있고, 그래서 톨스토이에 따르면 어떤 식의 감정이 됐든지 간에 이것을 굉장히 응축시키고 고상하게 만드는 형태의 예술들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양시키는, 정신을 맑게 해주거나 정신을 다음 단계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술이 바로 이제 좋은 예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인아트가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파인이라고 하는 말 원래는 좋다는 말이죠. 뭐 굿모닝 써 그러면 Are you okay? I'm fine. Thank you 할 때 그 fine이 좋다는 말이거든. 이제 순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좋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순수한 그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영혼을 고양시켜주고 우리의 사고를 넓혀주는 그런 어떤 지평을 확대해주는 이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예술과 그렇든 예술이 아닌 것들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제 톨스토이의 예술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감정의 직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매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제 글을 쓰거나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매체들, 뭐 캔버스라든지 아니면 악기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매체가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매체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체는 예술가와 청중 사이에 놓여 있는 필수적이지만 물리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지 자,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연극하고 영화예요. 자,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상연을 하더라도 연극이 훨씬 더 감동을 더 많이 받아요. 왜? 직접적인 거니까. 영화는 일단 그게 필름이라고 하는 거, 뭐가 아무리 뭐 디지털이라고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스피커를 통해서 나와야 되고 화면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이, 아니, 그런 전달력들이 훨씬 더 떨어지죠. 그래서 라이브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직관이라고 하는 게 좋은 거죠. 아무리 텔레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기 경기장에 가가지고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감정의 직접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주에 있으면서는 이제 연극을 많이 못 봤는데, 제가 그 유학할 때도 그렇고 유럽에 가면 연극을 되게 많이 봐요. 못 알아듣더라도 가서 봐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확 전달되니까. 그러니까 연극에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무대에 그러니까 배우들이 무대에만 있지 않아요. 사방에서 튀어나와요. 사방에서 막 뒤에서 나오기도 하고 옆에 앉아, 분명히 옆에 앉은 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감정의 직접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매체라고 하는 것이 낭만주의에서는 제거돼야 될 하나의 장애물처럼 이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 가운데 보시면 예술이란 전문 분야이고 손기술이고 훈련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낭만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 분야이다, 테크네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져요. 지금 뭐 음대도 그렇고 예대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생을 못하는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선을 하지 못하는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그려. 그러니까 그 화상학도 잘 못하고 음대에 들어가는 애들.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되고 들어오는 것들이 바로 이 어떤 낭만주의의 병폐다라고 이야기할 수. 네가 갖고 있는 감정만 중요해. 네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이미지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장애인이었거든요. 우리가 마스터라고 이야기하는.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10,000시간의 법칙이면 하루에 3시간이면 10년 해야 돼요.
10년 정도 대생을 하거나 10년 동안 피아노를 치거나 10년 동안 공부를 해야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터의 최고 밑에 단계죠. 근데 낭만주의에서는 감정만 이야기하니까 너 그려봐. 그러니까 테크닉이 전혀 없더라도 그 감정만 그 그림에 표현되어 있거나 음악에 표현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로 나타나면 너는 훌륭한 아티스트야 라고 얘기를. 자, 그러니까 뭐 조영남이라든지 뭐 솔비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데생 해본 경험도 없는 애들이 내가 컨셉만 있어. 내가 이런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 그게 마치 예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낭만주의의 병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발휘되는 개성의 힘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낭만주의의 출발점 또 낭만주의의 병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예술이란 개성이다, 퍼스널리티다, follow your heart 이런 말이죠. 네 마음에 따라서 한번 해봐. 그게 예술이야. 물감을 찌끄리든 아니면 뭐 그냥 와가지고 피아노를 때려 부시든 다 예술이라고 얘기해. 모든 게 다 예술이 돼버렸죠. 자,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예술의 효과, 또 시의 효과, 문학의 효과들을 중시하면서 우리에게 감동만 주면 돼. 사람들에게 이 감동만 이입을 시키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예술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면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혹독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 이런 어떤 시대가 17세기, 18세기의 예술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이건 이제 말이나 막걸리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피카소하고 누구죠? 그 섹시한 여자 마릴린 먼로하고 만나가지고 피카소가 이제 마릴린 먼로 그림을 그려줘서 그림을 그렸는데 주니까 뭐 몇백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아니 뭐 이거 그냥 대충 스케치한 건데 뭐 이렇게 비싸게 달라고 그랬더니 내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30년 동안 대생 연습을 했다고. 남들 보면 되게 쉽게 그리지만 그런 수준에 올라오기 위해서 자기는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어떤 여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인데 이 낭만주의가 등장하면서 물론 이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예술로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예술의 침식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정밀성,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테크닉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 전문성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또 안 좋은 결과도 만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보면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가장 많은 순환을 당했다. 낭만주의자들이 예술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린버그에 따르면. 자,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 같지 않았다. 시민층이 승리를 거두고 그들이 모든 예술을 전유하게 된 결과 창조적인 에너지의 새로운 흐름은 모든 분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 이제 낭만주의가 등장했을 때는 이제 이 창조적 에너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사이트가 뭐냐, 그걸 한번 그려봐라, 표현해봐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메인스트림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창조성이 굉장히 각광받는 이런 거라고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예술을 침식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줄 보시면 18세기 회화가 담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는 더 강력하고 더 진지한 문학적 내용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낭만주의가 시나 소설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게 이제 18세기 회화에 들어오면서 18세기 회화는 이 낭만주의적인 방식을 통해서 뭔가 더 강력하고 더 진지한 문학적 내용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에피파니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종교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면서 그 종교를 대신하는 이제 그 종교적인 회화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종교적 회화에서 이제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에 갖지 못했던 어떤 강렬한 형태의 에피파니를 구축하려고 하면서 자, 이런 문학적 효과, 문학적 내용들을 담게 되죠. 그래서 신화라든지 아니면
그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걸작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입이 벌어지게 하는 이제 작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다 낭만주의 이제 영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러니까 이 조형 예술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든지 뭐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든지 뭔가 사람들에게 이런 진지한 문학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회화가 문학으로 변질이 되는, 회화가 더 이상 고유한 기능이 없어지고 이 문학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하나의 아류로서 남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그 가운데 줄 보시면 재능이 그들만 하지 못한 작가들이니까 A급 작가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B급 작가들이 나서면서 회화 속의 문학이라고 하는 막중한 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감성적인 문학적 회화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게 돼요. 감성적인 문학적 회화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18세기 말 특별히 영국에서 엄청나게 발달했던 유파다. 그래서 뭐 앵그르, 드라쿠아, 몰랑, 그레이즈, 비제르부르, 이런 사람들이 19세기에 관제회화가 되는, 이제 관제회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이데올로기를 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이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신화든지 종교든지 아니면 뭐 사회주의든지 아니면 자본주의든지 이념적인,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산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제회화가 되어버리는, 뭔가를 이제 대변하는 거죠. 스포크맨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때문에 이제 아카데미시즘이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개인 작품 하나하나 보면 이제 그런 감동을 준다. 또 그 안에 뭔가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전반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미술이 더 이상 독자적인 영역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계속 시를 따라가고 싶어하고 소설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형태의 그런 예술 개념이 구축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아카데미시즘이다라고 그린버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밑에서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이런 사람들 각각을 찾아보면 다 능력이 있어요. 자, 이러한 작가들 가운데 몇 사람들에게 진정한 능력이 있었고, 이 사실로 인해 그들의 영향은 더욱 파괴적인 것이 됐다. 더 무서운 거야. 전문적인 작가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냥 짜잘한 놈들이 파괴하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재건할 수 있는데, 너무 이제 A급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을 해버리니까 그냥 미술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이런 것들이 된 거죠. 예술을 그토록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데도 다른 무엇보다 재능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부르주아 사회는 이 재능이 있는 작가들에게 처방전을 주었고, 그러면 작가들은 재능을 다해서 약을 조제했다. 자살약을 계속 조제한 거죠. 부르주아는 이게 자기들에게 제일 맞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이런 어떤 관제 예술이 가장 좋은 건데, 그래서 계속 A급 작가들만 썼죠. 또 A급 작가들은 이제 돈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 부르주아 사회니까 자기의 영혼을 바쳐가지고 이런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냈고. 자,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로운 것은 사실적인 모방 자체가 아니다. 감상적인 연설조 문학에 봉사하는 사실적 환영이다. 자, 리얼리즘은 리얼리즘인데, 이게 감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위로라고 하는 거, 감동이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어떤 감상적인 연설조 문학에 봉사하는 사실적 환영이기 때문에, 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17세기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떤 근본적인 폐허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